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은 누구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혹은 행복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정의는 언제나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오늘은 철저히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평생 동안 모시는 3가지 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영상 마지막에 다음 영상 쿠키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1인당 소득 중위값은 약 3,757만원, 1인당 순자산 중위값은 1억 원입니다. 평균이 아닌 중위값이며 가구당 소득과 순자산을 가구원 수로 나눈 기준입니다. 중산층이 과연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가장 직관적인 1인당 중위값을 들고 왔습니다. 즉 100명 중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과 자산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중위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구간, 소득 약 3,100만원에서 4,500만원, 순자산 약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다만 순자산은 여기에 여러분의 가구원 수를 곱해서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실 중산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는 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평범한 중산층이 평생을 모시게 되는 3가지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 서적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중산층이 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요사키는 이를 생쥐 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중산층은 안정적인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을 담보로 더 큰 지출을 만들어갑니다. 결혼 후 주택대출, 아이가 생기면 교육비,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한 소비가 뒤따릅니다. 결국 월급이 오를수록 지출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처럼 주거비, 교육비, 부채 상환 비용이 소득의 대부분을 잠식해 중산층은 월급, 지출, 다시 월급의 순환 속에 갇힙니다. 이것이 바로 생쥐의 레이스입니다. 이 재무제표는 가난한 사람의 재무구조입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쓰고 자산을 늘리지 못합니다. 중산층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소득에서 남은 돈으로 더 큰 집, 더 큰 차를 구입합니다. 겉보기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소비성 자산, 즉 부채를 쌓는 것입니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더 큰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명목주택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웃돌며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근로소득자가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열의 9은 상급지 이동과 주택 확장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가계자산은 70% 가까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금융자산 비중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제결제은행도 주택가격 소득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순자산 대부분을 묶는 구조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요사키 역시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는 집은 부채이며 중산층이 이를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생쥐의 레이스에 갇힌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동산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깔고 앉은 집과 함께 부채를 키워가는 대한민국 중산층 부동산 공식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진짜 자산을 삽니다. 물론 소비와 부채도 있지만 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것은 재투자에 활용하며 배당주를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남은 배당은 재투자합니다. 사업체를 소유하고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즉 부자는 소득, 자산, 현금 흐름, 또 이것이 다시 자산으로 가는 플러스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중산층은 3가지를 위해 평생 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위해 일합니다. 월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회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기요사키는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는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압박에도 회사에 붙어 있고 은퇴를 하고도 재취업을 하는 이유는 적성이 아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가장 무겁게 과세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누진세 구조 때문에 세금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체감소득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는 절세 수단이 많습니다. 결국 중산층은 세금과 4대 보험을 성실히 납부하며 정부 재정의 기둥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세는 약 117조, 전체의 36%입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62조 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합니다. 법인세가 62조로 19%, 상속증여세가 15조로 5%, 나머지 양도세, 종부세, 증권거래세가 15%를 차지합니다. 통계에서 보시듯 소득세가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을 위해 평생 일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은 대부분 중산층의 소득을 빨아들입니다. 기요사키는 은행은 당신이 집을 자산이라 부르길 원한다. 하지만 당신의 집은 은행의 자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대출은 잘 쓰면 레버리지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대출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에 쓰고 중산층은 소비성 자산에 쓰기 때문에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결국 중산층은 집, 교육, 노후라는 목표를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정부, 금융기관을 위해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쥐의 레이스의 본질입니다. 저는 수년 전 이 책을 읽었지만 당시에는 이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빨리 체득했다면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요사키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20년 전 나온 이 책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준 것은 확실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시각을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쥐의 레이스를 벗어나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채권, 네 번째 수익형 부동산, 다섯 번째 지적 자산, 여섯 번째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모든 자산. 결국 핵심은 내가 잠든 동안에도 돈이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확보해야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세금과 금융기관에 휘둘리지 않으며 나를 위한 진짜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소비를 한다. 부자는 자산을 산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고 그것을 자산으로 여긴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부와 빈곤을 갈라놓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생쥐의 레이스를 벗어나 중산층의 함정을 넘어서는 길이며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컨텐츠는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느낀 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브이로그라는 새로운 시도인데요. 여행지를 다니며 느낀 돈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은퇴 이후 얼마를 가져야 이 나라에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몇 년을 모아야 가능한지, 세계사와 경제사에서 주요 사건들, 물가와 1인당 GDP, 해당 국가 거주의 장단점, 거주 형태, 살기 좋은 지역과 같은 재미있는 주제로 틈틈이 특집처럼 기획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